이게 이제 미국이 왜 이것을 그런 격추하면서까지 정치 쟁점화했느냐. 조만간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합 회의가 열려요. 요걸 앞두고서는 사실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 미국은 항상 대중국 견제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연합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잠재적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것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이슈가 될 거라면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 안보적 위협의 경각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향후 미중 간에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어쨌든 중국발로 들어온 거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1회전이 끝났고 또 2회전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세상에 돌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가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전하면서 미국에 떠있던 중국의 정찰 풍선 관련한 뉴스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와 관련한 사실들을 알아보는데 좀 의외의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고 야 이게 진짜 정찰 풍선이 맞는 건가? 거기 뭐 왜 전투기가 저렇게 뜨지? 그리고 이게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이게 시진핑 정부도 3년임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간 선거에 승리를 해서 조금은 해빙 분위기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에서 다시 좀 냉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상상공의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는 풍선 때문에 미중 간의 공방이 좀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라든지 언더스탠딩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은 그쪽 콘텐츠를 좀 참고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왜 정찰 풍선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게 그 미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찰 풍선 얘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그 의외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중국이 그렇게 대놓고 미국 상공에다가 그 정찰을 하려고 이게 눈으로 봐도 보이는 풍선을 띄웠다는 점도 좀 이해가 좀 안 갔었는데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사건을 좀 잠깐 좀 짧게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보낸 정찰 풍선 사건 뭐 이렇게 요약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 정부는 스파이 발론이다 해서 정찰 풍선이다라고 규정했고 미국은 이게 스파이 발론이다 해서 정찰 풍선이라고 규정을 했고 중국은 그게 아니다. 이건 이제 그냥 기구고 민간에서 과학 실험용, 기상 관측용 무인 비행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 뭐 우리는 한국으로서는 가치 중립적일 필요도 있잖아요. 제3자로서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정찰 풍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일단 여기서는 용어를 그냥 일단은 정찰 풍선이라고 규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소 냉전 시대도 그렇고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도 그렇고 양 강대국 사이에 사실 서로 상대국을 탐측하고 정찰하는 행위는 알게 모르게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정찰을 할 때 제일 정확하고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인공위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찰 위성을 제일 많이 쓰고 또 들어보셨는데 유투기 같은 고고도 정찰기도 씁니다. 그리고 뭐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구, 비행 기구 같은 건 이렇게 흔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거를 보니까 5개 대륙에 약 40개 정도의 기구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만의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한 방식이긴 한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기구를 이용한 정찰에 중국은 더 많은 투자를 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정찰 풍선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찰 풍선이 미국 대륙에 진입한 것은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1월 28일 날 이제 미군 그 북미 방공사령부에서 탐측을 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서쪽에 있는 이제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데
그 해협을 지나는 것을 탐측하고 계속 관찰을 했더니 이게 이제 알래스카에 들어온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미국의 아이다호를 거쳐서 몬타나주를 거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고도가 사실은 이 기구가 평균적으로는 한 20km에서 40km 사이를 오르내리락 합니다. 예. 근데 미국 대륙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이게 상당히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민들의 육안에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지? 처음에는 이제 열기구 같지도 않고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UFO인가 미국 사람들 UFO 좋아하죠. 관심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밝히고 성격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그것을 중국이 보낸 것이고 정찰 풍선이다, 스파이 발론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그게 아니다. 이건 민간용이고 우연히 제트기류에 의해서 표류해서 미국 대륙에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월 4일 날 미국 공군이 출격해서 이 정찰 풍선을 격추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70년대 초반에 냉전 시대 미중 관계가 정상화될 때 그걸 이끌어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탁구잖아요. 미중 그렇죠. 탁구 교류. 핑퐁 외교. 그렇죠. 예. 핑퐁 외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핑퐁 그 2.5g짜리 조그만 공으로 미중 관계 해빙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 미중 신냉전 시대를 증폭시키는 게 커다란 30m짜리 벌룬이다. 큰 공이 미중 관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이거 뉴스를 좀 살펴보다가 이게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 거 글로 들어간다라고 이게 중국 건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중국 정부에서 거기 우리 풍선 거기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진짜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게 가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진짜 거기를 가서 정찰을 하려고 그랬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자기 하니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먼저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저거 자기들이 했다 그러는 거 보면 저거 문제가 있는 거면 얘기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성격을 규정한 거는 좀 어떤 근거들을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실관계 앞뒤를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있는데 예. 벌룬이 미국 대륙에 진입하니까 일단 알래스카 상공에 들어가니까 중국이 먼저 그거 우리 거다라고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미국이 먼저 탐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물 밑에 교섭이 있었어요. 양측 사이에 사실 이제 격추되고 뭐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이러기 전에 양측 사이에 교섭이 있었는데 그 교섭 중간에 사실은 이제 서로 공개적으로 발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사실 처음에는 애당초에는 이 발론 때문에 그러니까 풍선 때문에 양국 관계를 망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미국은 그것을 정찰 풍선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고 예. 중국은 아니다라 민간용이라고 한 것인데 그럼 제가 서두에 이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그냥 정찰 풍선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일단 그 기후관측용 그 열기구가 띄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흔하게.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열기구 그 기후관측용 열기구는 이번에 발견된 정찰 풍선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최대 10m를 안 넘습니다. 이 풍선이. 근데 이 풍선의 경우에는 뭐 30m에서 최대 60m까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상할 정도로 너무 큰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운행되는 거리가 지금 이게 대략 한 8일 사이에 18,000km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기상관측용 열기구 그 풍선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이동을.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기상관측용 그 열기구에는 라디오 전대라는 게 들어있어요. 전파를 이용한 기구인데 라디오 전대라는 게 들어있는데 라디오 전대. 라디오 존대라고 해요. 존대. 그 전문 용어인데 그 기구에 대한 이름인데 이 중국이 보낸 이 대규모 그러니까 이 풍선에는 그게 발견되진 않았어요 아직. 기상관측용 그게 아니에요. 장비들이.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중국이 보낸 정찰 풍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태양열 전지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쌍방향 통신 장비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스파이 활동할 목적의 계기들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페일로드라고 하는데 탑재 기구라고 하는데 예.
그 페일로드에 이런 스파이 목적을 갖춘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좀 제가 뭐 사실 중국 편들라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정찰 풍선으로 규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약간은 중국 편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와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막 그랬는데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런 건가 그렇게 막 전투기 막 띄우고 뭐 배 뜨고 뭐 진짜 무슨 우주 침공하는 외계인 막아내듯이 그 뭐 풍선이면은 풍선인데 그거를 터트리겠다고 그렇게 막 다 F-22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질문하신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거 뭐 풍선 그냥 바늘로 터트려도 될 텐데 기관총으로 쏴도 되고 네. 아니면 심지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새 잡는 것처럼 대형 금을 던져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면 되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전투기들이 동원되고 이제 공중급유기까지 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쐈고 그것이 전국에 이제 미국 내에서 방영이 됐죠. 예, 그래서 미국민들이 열광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미국 전체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한 거는 지금 미중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미국 국민들의 어떤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죠, 사실은. 그게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저거를 뭐 이렇게 가서 터트리면 되지 굳이 뭐 미사일까지 쏘느냐 하는데 그 이용된 전투기가 뭐냐면 F-22 랩터라고 예, 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최첨단 비행기죠. 전투기예요. 예, 예. F-22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F-35보다도 좋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번에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의 고도가 대략 20km에서 40km 사이를 오고 간다고.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번에 격추한 고도가 대략 한 18,000m예요. 18km. 그러면은 우리가 여객기의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한 6,000에서 10,000m를 날아요. 비행기들이.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18,000m에 가 있잖아요, 상공에. 훨씬 높으네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객기로는 닿을 수도 없고 아. 전투기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투기가 가야 되는데 일반 전투기의 경우에도 18,000m까지 가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기동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흔치 않아요. 아. 왜냐면 그렇게 가려면 이게 추력이 충분해야 되고 올라가서 또 쏘는데 이게 조준하고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줌업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가 수평으로 고속으로 기동을 하다가 예. 그 가속력과 추력을 받아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고난도고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그 파일럿이 탑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전투기가 그렇게 고속 기동을 해서 직각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추력을 그 발휘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 전투기들은 어렵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쌍발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F-35는 단발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대략 볼 때는 기술적으로 F-22나 F-15가 가능해요. 네. 근데 F-22의 경우에는 스텔스기니까 무기를 안에 탑재하고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덜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F-15보다는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연할 수 있죠. 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게 그게 일반 전투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F-22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 풍선 자체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워낙 높으니까 그걸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좀 너무 멋있길래 뭐 저렇게까지 멋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이번에 그 풍선을 격추하면서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중국을 비난하고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네 사람들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래서 뭐 영국에도 우리한테도 있다 그러고서 여기 뭐 중남미, 대만, 일본 이런 쪽에서도 이제 슬슬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중국의 이런 풍선을 날린다는 게 이번에 우리는 처음 알았지만 이게 좀 공공연하게 좀 원래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느 나라든지 특히 강대국 간 경쟁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 정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고도의 인공위성을 정찰용 위성을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예. 또 고고도 정찰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벌룬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흔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지만 이걸 대규모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이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국은 또 중국 특색적을 강조하니까 중국식 방식으로 뭔가 언론을 사용한 정찰 네트워킹 구축이나 정찰 목적의 어떤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 이 분야에 좀 더 미국과는 다른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 미국은 워낙 세계 최강대국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첨단 기술에 의존한 방식을 많이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현실적인 격차가 있으니까 첨단 기술도 따라가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그들만의 사고방식에 의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 벌룬을 이용한 풍선을 이용한 정찰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찰풍선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 거 뭐 들어가요 뭐 그런 얘기하고서 물밑에서 그걸 특별히 쟁점하지 않으려라는 시도도 조금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 물론 이게 들어가서 이걸 일반인들이 보니까 이걸 격추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도 격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격추를 하고 났으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입증을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 뭐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규정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정찰풍선이라는 이슈가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미국에서 동맹국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찰풍선 사건이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인지 아니면 이번에 좀 약간의 해프닝 같은 거지만 크게 일단 해프닝을 일으키고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셔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찰풍선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미중 관계 지속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냐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분석해 볼 만한 이슈인 거죠. 예. 그럼 일단은 이 정찰풍선 사건이 처음에 불거지기 시작할 때 미국하고 중국은 사전 물밑 접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다지 이제 이슈화하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민들의 유관에도 보이고 점점 정치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 공개했고 예.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입장이 달라졌고 그래서 격추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격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백악관에서는 그랬어요. 정찰풍선 사건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충돌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블링컨 대통령도 이제 2월 4일 날 가기로 했던 중국 방문이 하루 전에 취소됐잖아요. 예. 근데 이건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상황이 성숙되면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시진핑 체제라든가 그동안 미중 관계가 굉장히 대립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부담감도 크고 그렇죠. 때문에 그들이 말했듯이 이제 이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경쟁 일변도로 왔으니까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협력의 부분도 찾고 또 그다음에 대립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일종의 가드레일도 만들고 서로가 예. 그게 이제 양국이 느끼는 일종의 과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미중 관계가 경쟁은 하되 충돌로 가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번 주말에 이제 독일 뮌헨에서 뮌헨 안보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뮌헨 안보회는 유럽 최대 안보 회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대통령도 오고 장관들도 가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왕이 정치국원이 가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뮌헨 회의에서 블링컨과 왕이가 만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둘이 만나게 된다면은 이 정찰풍선으로 인한 미중 간의 어떤 이 그 경직 이런 것을 풀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서로 냉각기를 갖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왜 이것을 그런 격추하면서까지 이렇게 정치 쟁점화 했느냐 알면서도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로 미국 국민들이 이걸 이제 직접 육안으로도 관측하고 뭐 퍼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개싱인데 예. 조만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세계 각국을 초청한 민주주의 연합 회의가 열려요. 그게 열리는구나. 예. 요걸 앞두고서는 사실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 미국은 항상 대중국 견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연합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잠재적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이슈가 될 거라면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 안보적 위협에 경각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향후 미중 간에 경쟁할 것은 경쟁하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어쨌든 중국발로 들어온 거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뭐 중국이 저러는 걸 만약 몰랐다. 근데 보니까 풍선이 있더라. 그리고서 뭐 동맹국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잘 좀 찾아보세요라고 했다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또 발견해서 그걸 막 또 격추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이제 그럼 진짜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미국이니까 격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찰 풍선이라고는 규정했지만 사실 이제 잔해물을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거기서 이것이 정찰용이다라고 하는 빼박 증거를 찾아내야만 해요. 그렇죠.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럼 뭐 미안하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죠. 그거는 없어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부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추에 따른 사후 처리의 부담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2위의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그러한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건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네들 소유권을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EP3 정찰기가 해남도 부근에서 중국 전투기랑 격추돼 가지고 해남도에 중국 땅에 비상 착륙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그건 자기네 소유권이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사과하고 협상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국제법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걸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나라가 저 풍선이 정찰용으로 우리 영토 영공을 침해해서 통과하네 격추해야겠네 이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는 격추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의지. 중국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의지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 부담이네요. 부담이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지는 있어도 능력이 받쳐줘야 돼요. 20km 상공을 날아다니는 풍선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 전투기와 이 작전 실행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없으면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실은 중국 풍선 지나가도 격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침공했지만 그냥 못 본 척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 일본이든 정찰 위성이 우리 땅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지켜본다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분 나쁘다고 저 정찰 위성 격추시킬 수 있습니까? 격추시킬 이게 쉽지 않네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격추시킨다는 게 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길래 그거를 진짜로 그러면 하나씩 다 잡을 건가? 그러면 정말 분위기 안 좋겠다 싶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얘기 중에 블링컨 장관이 미국을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바이든 중간 선거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약간 그때는 정말 정치적으로 약간 과열되는 뭐 시진핑 주석도 우리 중국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겁니다 하다가 막상 3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잘 지낼 건 잘 지내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길래 이전보다 미중 관계가 좀 괜찮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분위기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풍선 사건이 만약에 우발적인 이벤트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미중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미중 관계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정찰 풍선 사건 같은 거 또는 뭐 주미 대사를 역임했던 친강을 외교부장으로 임명한다라든가 예. 또는 친강이 임명되자마자 블링컨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중 관계 발전과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일회성적인 사안들인 거예요. 또는 사건이거나. 예. 근데 그것이 그 나무가 미중 관계라는 숲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미중 관계는 그렇게 일회성 메시지나 사건으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의 큰 그림은 뭐냐면은 미중 관계는 이미 신냉전 시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예. 미중 관계는 이미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에 진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그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보면은 향후 10년이 관건의 시기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은 결국 일단 중국과 미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건 그냥 불신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해소될 수 있고 미중 정상이 만나서 좋은 말 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 불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중 관계는 이미 극복하기 힘든 구조와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조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패권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급격하게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 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 힘의 격차를 줄일 의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은 구조적으로 이 역학 관계가 쟁패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불신에 포함되는 것이 미국은 우리가 쟤네를 잘 개혁 개방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자유민주화하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체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평화 공존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세력 전의를 현상 변경을 추구하네 이런 것이고 예. 중국은 미국 쟤네들이 우리한테 투자해 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쟤네는 결국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 공산당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중 관계의 큰 그림은 향후 20, 30년을 가는 패권 경쟁의 서막을 열었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이것이 어떠한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한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추세로 또는 대립의 추세로 갈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서 아주 짧게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협상을 추구하고 가드레일을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예. 그러나 그들이 뭐 무력 충돌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이러한 견제와 압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경색과 경직과 대결은 피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자꾸 이게 체감적으로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주로 경제를 다루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규모를 보니까 사상 최대치를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서 생각보다 미국에서 바라는 그 뭐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사이 안 좋다 그러는데 경제 교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게 사이 안 좋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원했던 것들 자기네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거 좀 사달라 그랬던 요구들을 중국이 좀 사주네. 그러면 앞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로 가는 것과 이게 경제 교류 같은 어떤 실질적인 행동 사이에서 약간의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는 좀 어떻게 인식을 좀 해야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게 바로 이제 네. 경제와 안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그게 뭐냐면은 경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예. 피는 붉어도 돈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도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중 관계가 아무리 적대적으로 가도 중국과의 사업이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면 정부가 강제로 막지 않는 한은 그들은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나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이슈로 대립의 길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충돌이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조적으로 예.
미소 냉전과 미중 신냉전의 차이는 미소 체제는 뭐냐면은 완전히 그 서구와 그 공산주의 체제가 교류를 끊었잖아요. 경제적 그렇죠. 상호 의존이 없었잖아요. 올림픽도 같이 안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하루 한 날에 딱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예. 첨단 기술 중심으로 디커플링을 하자는 것이죠. 일반적인 뭐 빵, 뭐 쇠타 무슨 뭐 이런 공산품 이런 거 가지고 디커플링을 할 필요도 없고 첨단 기술 즉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중국이 망해도 세계적 부담이 되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너무 잘 돼서 우리를 목까지 쳐들어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을 적당히 미들 파워에서만 갈 수 있는 정도의 국가로서 하려면은 이걸 전방위적으로 다 미국이 중국을 내리누르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호 필요에 의해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압박을 하자. 근데 그것이 뭐 미중 간의 그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를 그 분량을 차지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고 그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밑에 물 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중국의 의도인데 중국의 의도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못마땅하죠. 예. 그래서 전랑 외교라는 말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펼쳤었고 예. 그랬는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직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넘어서기 힘든 격차가 존재하는구나. 예. 그렇다면은 미중 대결은 불가피하지만 아직 결전의 때는 아니구나. 그런데 시간은 미국 편이기보다 우리 편이다라는 게 중국의 셈법이에요. 자기는 따라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과의 그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나가자. 관리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은 상업주의 국가니까 예. 우리가 대충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힘을 축적해 나가자.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약간의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경제 교류가 있다라는 거는 그 지금 당장 이벤트를 발생시키진 않은 선에서 경제 교류가 일어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좀 더 자신들의 국력을 쌓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예. 각자 동상이몽이죠. 예. 뭐냐면은 예. 각각 입장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이렇게. 예.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거래는 하되 그리고 또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의 군사력, 하드 파워라든가 또는 뭐 경제력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결국 어느 날 조만간 자기들이 목표한 시점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고 이 중국의 세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예. 미국은 뭐냐면은 이거 중국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을 잡는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렸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엮여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첨단 기술 중심으로 막아야겠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삼성도 끌어들이고 모두 대만 TSMC도 끌어들이고 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잖아요. 예. 왜 중요하냐? 이게 산업의 쌀이니까 반도체가 없으면은 굉장히 큰 자동차도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반도체 그쵸.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가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정밀한 타격을 하려면 정밀 반도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예. 이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의 미국을 따라오는 군사력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시간이 갔을 때 미국의 전략과 의도대로 가가지고 정말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을 주저앉힘으로써 미중 관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처럼 표면적으로 그냥 중국이 미국하고의 그 거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중국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자립자강 예. 우리 기술 개발과 우리 시장 확대를 통한 자립자강을 통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 각각의 두 나라의 셈법과 전략이 과연 어느 나라의 전략과 셈법이 더 촘촘하고 미세하게 나아가서 맞아떨어질 것이냐. 예.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는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저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인지도 사실 우리 정부가 준 원래 외교나 안보의 메시지들이 좀 말이 어려워서 함의도 많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중국이랑 안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 방향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네. 세계 6위 군사강국 뭐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그 인정받는 중견국으로서 예. 국제사회에서 역할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내세운 표가 뭐냐면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 우리 국민의 총화를 모아서 지금까지 온 이룩한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력의 상승이라든가 뭐 문화의 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위상 추구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대외 전략 중에 하나죠. 이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도 사실 그게 잘 명확하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쪽으로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해방된 이후에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예.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세계 100위권밖에 1인당 GDP 100위권밖에 낙후 국가였고, 근데 그것이 계속 그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중진국에 도달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들어갔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지. 사실 존중받는 동네에서도 존중받는 부자가 되려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집에 곡간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좀 도와주고 예.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있을 땐 기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적었죠. ODA 제공 액수도 국력에 비해서 좀 적었고 유엔에 대한 그 분담금도 사실 과거에는 좀 적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 정부마다 항상 있어 왔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정부 때 같은 동북아 균형저하론이라든가 그렇죠. 또 뭐 MB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런 거 다 있었고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또 21세기 선도 국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도 국가론. 그래서 매 정부마다 사실은 그 국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으고 우리 국가의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 이걸 추구했어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이고 자유평화 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한미 동맹 중심으로 예. 대외 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주변 국가들하고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되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중국하고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하고는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중국에게 상당히 좀 저자세 외교였다. 심지어 굴종적이기까지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뭐 중국 공식 방문해서 혼밥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고관들이 중국을 향해서 뭐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든가 대국 소국 얘기했었죠. 예. 이러한 것들 또 뭐 중국을 향해서 이게 우리는 뭐 운명 공동체자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는 호혜평등의 관계여야 되고 상호 존중의 관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최근에 그 경제적인 이벤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 안 해주던 게임에 대한 인허가 판호를 내준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약간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약간 좀 비자 문제가 삐걱대긴 했지만 다시 좀 열어주는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국에 있는 OTT 쪽에 한국 콘텐츠들도 조금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윤석열 정부는 약간은 중국에 공세적인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니까 중국은 오히려 자기네 걸 좀 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이 상황 자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는 같은데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한중 관계가 제일 폭망했던 시기가 사드죠. 그렇죠.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한중 수교 이후에. 그 사드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폐악스럽게 저럴까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를 계기로 경제 보복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OTT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드 이전에 있던 것들을 막았다가 지금 조금 풀기 시작한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예. 자, 그랬는데 중국이 우리에게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린 지난 12월에 이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이 열렸었어요. 예. 이제 왕毅하고 박진 장관하고. 근데 사실은 왕毅가 본인이 한국을 연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12월 10일경인가 대략 그때쯤에 화상회의를 했는데 연내 방문이라는 건 12월 말 전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왕毅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했어요. 중국은. 예. 근데 이제 왕毅가 정치국 위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말에 친강이 새롭게 외교부 장관이 됐는데 친강도 최근에 사실은 한국을 조기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실질적 행동도 그렇고 그 외교 라인의 고위급들의 발언도 그렇고 한국을 좀 끌어들이고 뭔가 한중 관계를 좀 더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자 여기서 이거는 사실인 것이고 팩트인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쪽으로 가니까 중국이 아쉬워서 한국한테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건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만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는 그러면 중국을 무시하고 계속 한미동맹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친해지려면 오히려 미국이랑 더 친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그렇게 있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건 뭐냐면은 미중 관계 속에서 미중이 계속 대립구도로 일변도로 가면서 미중 관계는 양자 간의 이슈를 둘러싼 대립도 중요하지만 결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중의 국제정치라는 게 작용을 해요. 관중의 국제정치. 우리가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야당 여당이 싸우는데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미중을 제외한 200개 국가들이 미중 싸움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되려도 나를 따르는 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따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연합으로 지금 미국이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브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보니까 아프리카는 중국을 따르는 것 같지만 중국이 볼 때 대세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좀 약한 것 같단 말이야. 예. 특히 동아시아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대립구조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보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중견 국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한국이 미국으로 달려가니까 접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좀 더 유화적이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미일 동맹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질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에 비해서 좀 더 약한 고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좀 잘 엮어가지고 친해져서 흔들면은 이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켜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 우리가 이 미국으로 달려가니까 중국이 우리가 몸달아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중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중국을 상대해야지 둘 중에 하나로 달려가야지 우리의 이득을 취할 수 있어라는 판단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이슈를 다룰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냉정하고 객관적인 액션
그게 뭐지? 라는 부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중국이랑 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약간 정치적으로 선동을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좀 전문가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중간에서의 어떤 균형점이라든지 아까 좀 박사님 표현은 냉정하고 객관적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포지션을 보통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이익이죠. 미국의 국가이익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완전하게 합치할 수는 없어요. 예.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이익이 80% 합치한다. 우리의 국가이익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50% 합치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럼 중국보다는 미국하고 협력해야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과 가치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거 뭐냐? 자유, 민주, 인권, 시장 경제 예.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유민주 인권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고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럼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예. 미국 중심적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데 중국은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칙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대로의 국제사에서 중견국이고 선진국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려고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느 나라나. 그게 뭐냐면 국제적 포용성, 배타성이 아니라 우리는 포용하는 나라다. 예.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적 개방성을 추구한다. 우리가 무슨 뭐 다자무역을 하거나 또는 뭐 다자안보기구에 참여하거나 뭘 할 때 우리는 같이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포용성, 개방성. 그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그럼에도 중시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고려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고 일관되게 나가야죠. 원칙은 있는데 그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남에게 휩쓸려서 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일관성이 없으면 야, 네 지난번에도 안 하던데 왜 이번에는 그래?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고뇌의 시간이 들어가요. 이게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내기까지도 상당히 사실은 고민 끝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야이씨 그 말만 좋지 말이야.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이제 가지고 좀 어렵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대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지금 말씀드린 국익, 가치, 원칙 이거를 늘 얘기해라. 그러다 정말로 첨예한 이슈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막판에 몰려서 선택해야 되면은 동맹을 고려해라. 그렇죠. 안보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민조사를 해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정치학자들의 이론에도 그렇고 그 극단적 상황에 가면은 안보가 경제를 압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항상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뭐 그렇죠. 일단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중국 너네는 적이야라고 규정하면 그건 정말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 이익과 원칙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국가 정체성에 따라서 미국을 선택한다. 그러나 중국 너네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또 중국이 만약에 속 좁게 우리 같은 또 과거처럼 사드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죠. 다만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외교력을 펼쳐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뭐 슬슬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그 정찰풍선 관련해서도 그 한미일 차관회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우리 정부가 그 정찰풍선을 대한 게 있고 그 중국에서도 뭐 슬슬 이렇게 우리나라 정찰풍선 가지고 뭐
별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찰 풍선 사건을 대하는 우리는 좀 어떤 식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결국 남의 문제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결론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고 귀결이 되었죠. 근데 그 정찰 풍선 사건이 미중 간의 이슈가 됐을 때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찰 풍선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우리 입장을 이미 얘기했고 때문에 그것이 한중 간의 어떤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미 정리가 잘 된 겁니다. 한중 간에는.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언제고 중국의 정찰 풍선이나 아니면 중국의 무엇이 정찰용 기구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무인기도 왔다 가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국민총화에 기초해서 그것을 격추하겠다라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까지 일관된 의지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을 정말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그럼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을 또 이렇게 키운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웬만하면 안 들어오기도 할 거고. 그렇죠. 예방 효과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정찰풍선 이슈가 정찰풍선 이슈도 있을 거고 정찰풍선 이슈로 인한 대응들도 있을 건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벤트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짧게 요 시계열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양측이.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전이 끝났고 또 2회전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정찰풍선 잔해물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FBI에서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정말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더 끌고 가야겠다. 대립의 관계로 또는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을 하겠다 또는 대중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은 분석 결과 정말로 첩보용 카메라라든가 정찰용 목적의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중 관계가 또 2회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미중 관계 개선과 발전은 중국의 의지보다는 미국에게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가지고 2회전으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미국이 결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찰풍선 문제가 끝난 건 아니네요.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요새 우리나라가 또 무역 수지도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미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도 좀 교역하기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참 세상 일이 좀 그렇지는 않네요.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네, 오늘 정찰풍선 얘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정찰풍선으로 인한 미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뭐 다양한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